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웃기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저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나 싶네요. 그도 그럴 게 저는 나이에 비해 결혼을 일찍 해서 지금 결혼한 지는 7년이 넘었거든요. 언제 그만큼 됐나 싶어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지금은 이혼했어요. 오늘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된 사건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있을 거로 생각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사람에게 해준 적이 있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제가 오히려 그렇게 재밌어? 하고 물어봤던 적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저도 제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되어서 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된 거라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만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욕해주세요. 그러면 더더욱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가져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었는데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늘도 그런 아빠와 할머니가 아이에게 생기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셔서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말 몰상식하고 비정하고 막대먹은 사람들이거든요. 남편과 저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지인의 지인이 겹쳤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상당히 먼 관계네요.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었어요. 제 자랑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인물은 괜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남몰래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거나 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고백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첫 만남부터 아, 이 사람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런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만 보고 저한테만 말을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부담스러웠어요. 네, 솔직히 정말 제 취향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좀 사람이 듬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풍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날라리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꽤 성실하고 집요하게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 의외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의외인 모습에 조금 약하거든요.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우리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1년 정도 지나서 청혼받았어요. 당시에 나이가 결혼하기에는 어린 편에 속했던지라 주변에서는 뭐 그렇게 결혼을 벌써 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예쁠 때 하는 거라 아깝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제일 예쁠 때 결혼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긴 하지. 그리고 좋은 사람이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볼 필요 없이 하는 것도 좋죠. 그것도 네 말이 맞기는 하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다 후회가 되는 소리지만 말입니다. 제일 예쁠 때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랑 결혼하게 된 거니까요. 남편이나 저나 다른 조건들은 평범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객관적으로 좋은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월급도 제가 더 많았고 말이죠. 그래서 첫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어화둥둥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복덩이가 라면서 말이죠. 제가 아니라 제가 벌어오는 돈 때문이었지만 말입니다. 결혼하고도 일 계속 할 거지? 네,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가짐 좋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둘이 같이 벌어야지. 그리고 좋은 직장인데 너무 아깝지 않니?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엄청나게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은은하게 티를 내기는 하셨지만 말이죠. 나는 생일 선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현금으로 다오. 밥 사고 뭐 챙기고 이런 거 대신 돈으로 다오. 뭐든 돈으로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야 시어머니가 그래주면 편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는 늘 금액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준 거야? 아니, 생신 때 저 100만 원, 남편 1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정도면 많이 드린 거 아닌가요?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도 아니고 저희 두 사람이 무슨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회사를 둘 다 다녀서 조금 여유가 있다 정도죠. 네? 제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조금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은근히 용돈을 바라거나 주위에 누구는 얼마를 받네 어쩌네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냥 골치 아파지기 싫어서 드렸는데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요구를 하셔도 눈치 없는 척 말입니다. 이번에 내 친구가 글쎄 자식들한테 서프라이즈로 1,000만 원을 받았나 보더라고. 그 집 자식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버나 봐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랬다더라. 그러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젊을 때 돈을 잘 모아놔야 하는 건데 어쩌다 한 번이거나 여태 부모님한테 뭔가 해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입을 삐죽거리며 다물더군요. 그리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잔소리가 심해지기는 했어요. 너는 아무리 회사를 다닌다지만 너무 기본적인 집안일도 안 하는 거 아니니? 집에서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도 밥은 늘 해놔야지. 그러다 아무도 안 먹으면 버리는데 그게 낭비잖아요. 너는 참 알뜰하다. 그래서 좋겠다. 비꼬는 말투였지만 그냥 모른 척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뜰해야죠. 사람 일 한 치 앞을 모르는 건데. 라면서 말이죠. 일부러 그렇게 눈치 없게 구니까 처음에야 중얼거리면서 온갖 소리를 다 했지만 나중에는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멍청하게 못 알아듣는 척 하면 말이죠. 그리고 아마 시어머니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모르는 척 하는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것 같지 않자 그냥 이제는 저를 다른 걸로 괴롭히는 걸 택하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임신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을 왜 너는 못하니? 병원 가는데 둘 다 문제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애가 안 들어서? 내가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너한테 자식 복이 없단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나는 손주 보기는 글렀다 글렀어. 돈 문제야 저한테 꾸물거리며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별로 타격이 없었어요. 제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 문제는 달랐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인데 시어머니가 말까지 저렇게 해버리니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은 그런 시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나 때문에 생기는 것 같고 정말 나는 운도 없고 복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오랜 시간 임신이 되지 않아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내찍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뭘 해도 재미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임신을 못하는 것도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저도 남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주는데도 안 들어서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지, 왜 점을 보러 다니는지 그걸 처음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이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그럴 때 정말 좋은 친구나 정말 좋은 가족이라면 옆에서 위로해주면서 네 탓이 아니라고 그런 말들을 해주며 위로를 해주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제 탓이라고 했고 남편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딱 결혼 3년 차가 되던 시점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편은 정말 실증을 잘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 다른 여자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실 결혼을 한 부부가 평생을 어떻게 가슴이 뛰는 사랑만 하고 살겠어요. 세월이 지나도 그렇다면 그건 병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서로를 인간적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잖아요. 부부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집에서 말수가 급격하게 없어졌고 저에게 관심도 마음도 없다는 것이 티가 많이 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또 저한테는 정말 말도 걸지 않았고 말이죠. 사실 그 즈음에 이혼을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딱히 이혼을 할 만한 이유는 없지 않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아니, 딱히 그런 말은 없어. 보통 그런 부부들은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기도 하더라. 조금 더 봐봐.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서로에게 소홀하거나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부부들도 아이가 생기고 키우다 보면 또 달라진다고 말이죠. 아이가 생기면 정말 가족 같아진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이에 더 집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라고 원해서 그런지 아이는 계속 들어서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천만다행인 일이긴 한데 그 시기에는 그게 정말 속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살이 너무 빠져서 보는 사람마다 걱정할 정도로 말이죠. 차라리 이혼하는 게 정말 제 정신건강에도 낫겠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던 해까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으니까요. 남편도 더 이상 의욕도 기대도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 아니면 아이를 못 가지는 문제로 구박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바뀌더군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남편이 어느 순간 굉장히 다정해졌어요. 마치 연애를 할 때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던 마음도 싹 접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남편은 죄책감 때문에 그랬다는 건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런 남편의 변화가 참 반가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까지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돈 이야기나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포기를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른다는 생각을 당시에는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그래도 사람인데 매번 볼 때마다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본인도 본인을 위해 마음을 좀 편하게 먹기로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이를 먹으면 조금 유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의 그 시기는 아주 짧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에게 무신경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저를 막대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말도 하더군요. 당신은 관리 안 해? 무슨 관리? 아니, 여자면 관리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당신 아가씨 때 생각하면 지금 완전 딴 사람 같아. 그런 식으로 외모 가지고 저에게 한 소리를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기도 했어요. 나 밖에서 되게 인기 많아. 그래서 뭐 바람이라도 피우겠다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당신 좀 긴장을 하라는 말이지. 아마 예상하던데 그때 그 상간녀가 막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던 시기인 것 같아요. 잘난 여자가 자기가 좋다고 들이대던 시기였으니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법도 했습니다. 제가 우스워 보였겠죠. 하루하루 늙어가고 아이도 못 낳고 집에서 후줄근하게 있는 마누라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본격적으로 못되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집에 안 들어와? 요즘 바쁘다고 했잖아. 아무리 바빠도 집에까지 거의 안 들어오니까 그러지. 그냥 관심을 꺼. 어차피 우리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거 아니었어? 당신 나랑 그랬어?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짜증나니까 전화하지 마. 바쁜 사람 자꾸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저는 정말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지긋지긋하다, 목소리 듣는 것도 짜증난다. 그 어떤 막말보다 막말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정말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졌구나. 내가 얼굴도 보기 싫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륜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인간 말종은 아니라고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에는 불륜이 맞았어요. 제가 처음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남편 좀 한가하죠? 네? 회사에 부서 이동이 있었다던데?
그래서 좀 한가한 부서로 갔다는 것 같던데.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부서 이동도 한가해졌다는 이야기도 말이죠. 오히려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 휴대폰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참 모양 빠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상황이 되니까 그거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일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게 된 휴대폰 안에는 불륜의 증거들이 넘쳐났어요. 남편은 아마 제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춰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아주 과관이더군요. 둘이 함께 사랑을 속삭이고 저를 욕하고 말입니다. 제일 쓰레기 같은 짓이잖아요. 불륜녀에게 조광치쳐 욕을 하는 남자 새끼 말이죠. 이혼 언제 할 거야? 나 빨리 오빠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조만간 이야기할 거야. 뭐 위자료 그런 거 주기 싫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게. 네 돈도 아까워. 그리고 그년도 어차피 금방 떨어져. 근데 오빠 부인 더럽게 눈치 없는 타입인가 보다. 남편이 바람난 것도 몰라? 원래 둔하고 눈치 없고 답답한 타입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질렸지. 너랑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둘이 아주 그냥 지랄하는 중이더라고요. 비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화를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바람이 난 그 불륜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에 더 놀랐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중견기업이었어요. 그런 집의 딸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아가씨일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나눈 대화를 보니 아직 20대인 것 같았고 말이죠. 그런 아가씨가 뭐가 모자라서 불륜을 하는지, 그것도 우리 남편 같은 남자랑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별로 충격을 받거나 힘들지 않았던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되도록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 말이죠. 화가 났어요. 순순히 이혼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조용히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흘리고 다녀서 증거를 모으는 일은 너무 쉬웠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나 싶은 생각에 슬펐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혼하거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뭔가를 건네더군요. 봉투였습니다. 무슨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상황을 제가 당하고 있으니 기분이 몹시 얼떨떨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봤을 때 니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아이가 들어설 것 같지도 않고 대면대면 하잖니. 그냥 갈라서고 각자 새 출발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다 싶어. 제가 조용히 시어머니가 준 봉투 속의 돈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들어있더군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부잣집 여자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이죠. 돈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저에게 턱하고 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뭔가를 확인하는 척하며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나 봐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뭐를? 어머님 아들 바람난 거, 그것도 부잣집 딸이랑.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움찔하더군요.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는 얼굴이었지 말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는데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굴 바보 취급을 하면서 고작 5,000만 원으로 치워버릴 생각을 한 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돈을 떠나 이런 취급이 화가 났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네가 그걸 어떻게... 어머니나 어머니 아들은 저를 무슨 바보 등신으로 아나 봐요? 저 어머니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더 많이 배웠다고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일단 입을 다물더군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안 이상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혼 못 해줘요. 왜? 어머님 같으면 억울해서 이런 취급받고 이혼하겠어요? 그리고 저 이미 증거 많아요. 그 연놈들이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것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든 아니면 이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온 거든 그 사람한테 전하세요. 금액 다시 책정해 오라고. 내가 니들 불륜자로 세상에 다 터트리면서 지랄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사실 뭐 지랄은 다 하면서 그들이 어떤 나쁜 연놈들인지 다 알리고 싶은 마음 저라고는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그건 저에게 이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서 저에게 남는 게 없을 테니까요.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말하고 나서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군요. 아마 시어머니든 아니면 그 누군가든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전달받은 이유겠죠. 미안해. 닥쳐. 너는 사과할 자격도 없는 새끼야. 여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자식이 불륜하는 주제에 불륜녀랑 자기 본처 욕하는 새끼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네가 딱 그렇더라. 그리고 나를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다 남겨놨니? 제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인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해지기 그랬니? 어리고 돈 많은 여자가 나 좋다고 했는데 너는 집에서 이렇게 후줄근하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남자 새끼가 뒤에서 불륜녀랑 지 마누라 욕할 시간에 말이야. 남편은 나름대로 아차하며 죄를 지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얼굴도 가증스러웠습니다. 이미 잘못은 다 해놓고 저에게 상처라는 상처는 다 줘놓고 그리고 지금도 날 떼어낼 궁리만 하고 있으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가증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봉투를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돈이 아닌 다른 게 들어있었어요. 바로 강남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다. 이 정도면 만족하겠니? 이 아파트 바로 줄 테니까 제발 이혼을 좀 해줘. 그 상황에서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땡 잡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남편에게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혼은 어차피 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큰 걸 준다면 당연히 콜이죠. 하지만 저는 무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받고 3억 더 주세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너도 징하다는 얼굴을 해보였지만 결국에는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 돈은 시어머니 돈이 아니라 그 여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는 했을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제가 요구한 3억은 그 여자가 아닌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뭐 그 여자한테 더 부탁하게 그랬던 거지 말입니다. 저한테는 막말을 그렇게 잘하셨던 분이 부잣집 딸내미한테는 말하기 조심스러웠나 보죠? 시어머니는 그 3억이 아깝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엄청난 부잣집 며느리를 보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강남의 아파트와 현금 3억을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절대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말이죠. 세금도 그쪽에서 다 냈어요. 증여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 같으면 자기 딸이 그런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에게 돈을 쓰는 걸 눈뜨고는 못 봤을 것 같은데 그 집 부모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강남의 아파트와 3억이 남게 되었고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인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반전과 결말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말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마치 하늘이 그들에게 벌을 주듯 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당연히 그러고 있거니 그러려고 나한테 그만큼 주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한 거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너한테 그 돈을 줘가면서 이혼 서두른 이유가 있었더만. 뭔데? 임신했대.
사실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려 많은 생각을 하고 다독이기도 했지만 거기서는 조금 타격이 있기는 하더군요. 그렇게 노력해도 들어서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아이를 그렇게 금방 그렇게 쉽게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해치운 두 사람은 유럽으로 한 달간 신혼여행을 갔다더군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으면서 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잣집 사위가 되더니 그런 월급쟁이는 시시해 보이지 않았겠냐며 회사를 그만둔 남편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마 회장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겠어? 그런 병신 같은 새끼들은 인생이 망해야 하는 건데. 꼭 못돼 빠진 인간들이 잘 살더라. 열받게. 다들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버려놓고 잘 사는 걸 말이죠. 그것도 아주 잘, 질투가 날 만큼요. 물론 저도 그 사실에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럴 것도 아니기는 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고 그 여자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바람이 났을 사람이에요. 남편 말이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부잣집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임신까지 되는 바람에 제가 그 많은 돈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여자가 아니었으면 강남의 아파트와 위자료 3억은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참아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그런 인간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나보다 더 잘 산다는 건 화가 나기도 하고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분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하늘이 네 편인가 보다. 왜? 그 여자 집 부도 났다는데? 뭐?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닌가 봐. 원래 조금 상황이 힘들기도 했다는데 지금 뭐 규제 들어온 것 때문에 타격을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았다던데?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어서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그대로 부도인가 봐. 그리고는 말하더군요. 그냥 망했으면 다행이게 난리가 난 것 같던데?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 그동안 땡겨 쓴 돈들이 많아서 빚더미 안게 생겼다고. 지금 그 집 부모 재산은 물론이고 그 부모의 재산에 자식들까지 다들 집 팔고 땅 팔고 그러고 있다는데?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던데? 정말?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도 옛말인가 보네. 대차게 망한 거지.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만큼. 솔직히 속이 시원하기는 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제가 당한 게 있는데요. 하지만 막 또 엄청나게 통쾌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망한 게 싫다는 건 아니에요. 속 시원하고 너무 좋긴 좋아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건 남편도 그리고 그 상간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제일 궁금하다.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나도 솔직히 너희 시어머니가 지금 무슨 심정일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더라. 풍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정말 입이 귀에 걸려 여기저기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으면 그 이야기가 저희 엄마와 아빠의 귀에도 들어올 정도로 말입니다. 네 시어머니가 주변에 새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데 그 여편녀는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니? 이혼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그리고 그 둘이 불륜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화낼 필요 없어. 그리고 자랑을 하고 다닐 거면 자랑만 하고 다니지. 전 며느리 욕은 왜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정말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요. 돈밖에 모르고 임신도 못하고 정이라고는 없는 못된 애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다행스러운 건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하는 그 말들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불러있던 신부의 배로부와 그 두 사람이 불륜인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었기도 했고 돈밖에 모르는 건 시어머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시어머니가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누구보다 통쾌해하셨습니다. 엄마는 감사하다고 기도도 드렸대요. 역시 그렇게 살면 다 돌려받는다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누려보지도 못하고 금방 망할 거. 그 유난을 떨고 그 난리를 떨고. 진짜 나 같으면 쪽팔려서 확 죽고 싶겠다.
지금은 쪽팔려서 죽고 싶다기보다 그 엄청난 재산을 날린 게 분통해서 죽고 싶을걸? 그 양반은 그럴 양반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지금 무슨 심정으로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있을지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땅을 치고 있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를 욕하고 있겠죠. 너 같은 년이 내 아들 꿰어내지만 않았어도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요. 바람이 난 자기 아들과 그런 부잣집 여자와 바람이 나서 쌍수 들고 좋아했던 자기 모습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그리고 더 집이 싼 동네로 말입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그 상황이 정말 마치 드라마 같아서 한동안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다 잃었는데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줬던 3억과 그 강남 아파트가 당연히 눈에 아른가렸겠죠. 시어머니라면 꿈에도 저에게 줬던 것들이 아까워서 벌떡 일어났을 사람이거든요. 내가 전해줬던 그 돈이랑 아파트. 정확히는 돈만 어머님이 주신 거죠. 그 아파트는 그 여자가 해준 거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거라고 생각 못 하세요? 어쨌든 그거. 그거 왜요? 다시 돌려줘. 시어머니의 그 뻔뻔함에 정말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웃겼습니다. 비웃으려는 의도나 생각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예상한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어머니도 그리고 아무리 예상을 했다지만 그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다 말입니다. 장난하세요? 장난 같아 보이니? 제가 그걸 드릴 거로 생각하세요? 준 사람이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지. 이렇게 멍청하신 분이었어요? 아니면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꾹 다물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저는 한 푼도 못 드려요. 제가 받은 상처, 지난날 어머니한테 받은 학대,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었고 법적으로 절차도 다 끝난 완벽한 제 재산이에요. 아무리 소송을 걸고 난리를 떠셔도 한 푼도 가져가실 수 없겠지만 뭐 그런 바보 같은 허튼 짓 하고 싶으시다면 말리지는 않을게요.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화로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이 못된 것! 사실 자기 말이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말이죠. 다른 할 말이 없으니 못된 년이라는 둥, 너는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다는 둥, 그런 논리적이지 못한 말들로 어거지를 부리는 거였고요. 저는 이런 한 장 당신네한테 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는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저를 욕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이지 악이라는 악은 다 쓰더군요. 원래도 망가져 있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걸 잃은 망가진 사람은 말로가 저렇게 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잣집 여자였던 상강녀가 조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뭐 본인도 스트레스가 크기는 했겠죠. 평생을 부잣집 딸로 살다가 지금 한순간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게다가 구박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녀를 엄청나게 탓하고 구박하고 있을 거라는 건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네가 내 아들 신세를 망쳤느니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겠죠.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업보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마음이 단 하나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집 팔고 시댁으로 들어갔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그 정도로 한 푼도 없이 쫄딱 망했어? 망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 집 부모님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빚쟁이들한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고 자식들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도 지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도 판 거지. 용케 안 쫓아내고 같이 사네? 안 그래도 나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죽어도 못 나간다고 그랬다던데? 그 상간녀가? 오, 그 상간녀도 거기 나가면 갈 곳 없다는 거 아니까 죽어도 거기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지. 게다가 애도 낳았고. 와, 그 노인네 복장 뒤집어졌겠다. 복장만 뒤집어져? 지금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더라.
정말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그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한 집에서 사는 모습 말입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인간은 취직은 했대? 네 전 남편? 아니, 그 회사 나올 때 별 지랄을 다 하고 나오기도 했지만 소문도 이미 다 난 마당에 누가 그만큼 빚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냐? 회사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지, 그런 직원 데리고 있는 건. 그러면 집에서 놀아?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다가 그마저도 적성에 안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와중에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안 하고 지금은 집에 틀어박혀서 술이나 마신다고 하더라. 정말 답도 없다, 답도 없어. 남의 인생을 보고 또 돌아가는 상황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로 답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저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답답해져 오더군요. 그러게, 바람 안 피우고 너랑 잘 살았으면 이런 일 당하지도 않잖아. 그럼 그건 내가 불쌍하지. 그런 인간이랑 계속 살았어야 한다는 건데. 그건 또 그렇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인들에게 더 이상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이야기를 전달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그들이 대차게 망한 걸 알았고 답도 없는 삶을 사는 걸 알았으니 그걸로 되었다고요. 더 이상의 이야기는 전달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물론 업보가 돌아가길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했었고 그리고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정말 속이 시원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망하고 상황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마냥 반갑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불쌍하거나 안 됐다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돈들을 단 한 푼도 돌려줄 생각이 없고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잊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이야기도 전달받지 않으니 그냥 잊어지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정말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럴 수 있기는 했어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길이었는데 뭐라도 하나 사갈까 싶어서 마트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가 시댁이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혹시나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물론 생각만 했지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만요. 여보? 그리고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아마 그 상간녀인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로서는 이제 자기 남편인데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이 반갑지만은 않았겠죠. 게다가 저를 떼어내려고 그 비싼 강남의 아파트까지 줘가면서 이혼시킨 여자를 자신이 쫄딱 망한 상황에서 마주치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전부인이세요? 그 상간녀가 저를 향해 묻더군요. 사실 그런 인간의 전 부인이라는 타이틀도 떼어내고 싶었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 인간과 결혼을 해서 산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제발 사라져줬으면 좋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사실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평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보게 되더군요. 부잣집 딸이었던 그녀는 지금은 과거에 그랬다는 그 사실조차 정말이냐 되물을 만큼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에 흔하게 있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후줄근한 아줌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동네는 어쩐 일이세요? 그 상간녀는 제가 강남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테니 그 동네는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할 법도 했습니다. 상당히 날카롭게 물어보더군요. 지 남편 저도 도망갈 텐데 마치 뺏어갈까봐 경계하는 듯한 그 모습에 기가 막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친구 집이 여기 주변인데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요. 수연 씨 집?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병신 같은 놈인 건지 그렇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지 부인을 옆에 두고 말이죠. 저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그냥 그 상견례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역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돌아서서 두 사람과 멀어지는데 뒤에서 그 상간녀가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왔어요. 여보? 수연 씨지? 아니 나도 모르게 그 입 안 다물어? 생각보다 아직도 꽉 쥐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기가 세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 잘못한 거기도 하죠. 거기서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나 저에게 여보라고 부른 것과 제 친구를 아는 척한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혼하고 그런 연락을 처음 받는 거였습니다.
아마 남편도 상황이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바뀌는 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동안 저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을 거고요. 그런데 마트에서 마주치고 아, 제가 있었지? 했을 겁니다. 그 역겨운 마음이 그 문자에서 그대로 느껴져서 정말 토가 나올 뻔했어요. 오늘 반가웠어.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더라. 제가 읽고도 대답하지 않자 다시 문자가 왔어요. 당신 얼굴 보니까 예전에 우리 좋았던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서 잠시 힘든 시절을 잊게 되는 기분이었어. 우리 그래도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죽이 잘 맞는 사람들이었잖아.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면 안 될까? 정말로 답장을 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답장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토할 뻔했으니까 개새끼야. 라고 말이죠. 그 이후로 남편은 연락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뭐 저런 찌질하고 병신 같은 놈이 다 있는지 제 인생에서 그 인간이랑 만났던 모든 순간을 도려내고 싶었습니다. 아마 남편과 그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함께 살며 서로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 상간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잃은 그 돈을 생각하며 복장이 뒤집힐 거고 남편은 자신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나 하고 후회를 하겠죠. 아니, 그런 인간은 후회를 하면 다행일까요? 남 탓을 하며 세상 탓을 하며 술만 푸지 않으면 다행인 걸지도요.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서 이렇게 돈까지 받아가며 탈출할 수 있었던 게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뭐, 물론 아예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테지만요. 그 와중에 어쨌든 다행인 일이기는 하니까요. 아, 저는 최근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확실히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인정받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일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 사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강남의 아파트가 그 사이에 집값이 또 많이 올라서 팔까 고민 중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좋은 집은 어딘가 정도 안 가고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만약에 집을 팔게 되면 그 이후에 제 통장에 찍힐 돈을 보면서 또, 아, 나는 정말 잘 탈출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른다지만 이 정도로 스펙타클하게 변하는 것도 드문 일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한순간에 처지가 바뀌게 되는 일도 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미래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과거를 모두 털어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완전히 다 털어내고 싶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말이죠.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보너스를 받으면 저를 위해서 비싼 가방이나 옷도 사고 그러거든요. 자신이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삶의 동력을 얻기도 하고 또 아, 나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더라고요. 아, 그날도 그 상간녀가 저를 아래 위로 훑었었어요. 제가 비싼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그녀는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분했을 거고요.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쓰면서 조금 재미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엄청난 이야기라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죠. 부디 들어주시는 많은 분도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 여름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름 감기가 더 독한 거 아시죠?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시골이고 제가 태어났을 땐 더 발달이 안 된 시골이었어요. 부모님은 작게 농사를 지으셨고 제 위로 언니와 오빠가 3명이나 있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라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워낙 가난했던 형편 탓에 전 넉넉하게 자라진 못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집이었는데 부모님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자식 중 첫째인 큰언니가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넉넉한 집이라서 우리 친정에 가져다 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부모님, 특히 우리 엄만 그걸 보더니 반드시 부잣집 남자랑 결혼하라고 어릴 때부터 제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여기저기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다 옆 동네에 있는 어떤 양복점을 하는 집의 아들을 소개받았고 바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위로 누나가 2명 있었고 시어머니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노처녀였던 시누이가 절 싫어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시누이를 둘이나 낳은 집이었거든요. 저는 형편상 시댁에서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 구박에 신혼 초에 이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상 이혼한 부부를 안 좋게 보기도 했고 우리 친정에서도 제게 참고 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것보다 밥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는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매일 다른 국이나 찌개, 그리고 반찬을 최소 5가지는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침 7시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깨워 밥을 먹일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6시에 기상하셨는데 그때 이미 모든 요리가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덜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셨거든요. 6시에 이미 식탁엔 완벽한 밥상이 있어야 했고 시어머니가 매일 검사하셨어요. 그러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메뉴도 일주일에 중복되는 식단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진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아침, 저녁을 꼭 집에서 드셨는데 당연히 아침과 저녁은 메뉴가 달라야 했어요. 그렇게 최소 10가지 음식을 일주일에 다르게 준비하니 저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친정에서 요리를 자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저는 나중에는 시장에 가서 메뉴를 조사할 정도였습니다. 진짜 다행인 것은 시아버지와 남편은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난리친 탓인지 차려주면 군말 없이 먹었어요. 문제는 바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던 둘째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단 하루도 반찬 투정을 하지 않던 날이 없었거든요. 된장찌개와 반찬 6가지를 차려놓으면 먹을 게 없다고 시어머니에게 이게 뭐냐고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도대체 이 나물은 뭐야? 아침부터 고기가 넘어가? 된장찌개 그만 만들라고 했잖아. 엄마, 얜 할 줄 아는 게 이게 전부야? 아, 지겨워. 좀 색다른 요리 좀 연구해봐. 엄마가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까? 우리 딸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해. 잘 먹어야 피부도 좋고 살도 빠지는데. 음, 예, 가서 우리 딸 먹게 소시지라도 구워. 3살도 아니고 그때 30살이 이미 넘었던 시누이를 저렇게 어르고 달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때 제 나이가 갓 20살을 넘긴 나이였는데 저 모습을 보니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직업도 없이 집에서 남자랑 선보는 게 일이었거든요. 물론 나이도 많고 이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성격이 너무 별로라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면서 제게 리모컨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오전에 설거지하고 빨래를 하고 겨우 숨을 돌리려고 하면 시누이는 과일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러다 심심하면 제게 재밌는 이야기가 없냐고 말동무까지 시켰어요. 결혼했는데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시누이의 비위를 맞춰주는 시간이 더 길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굉장히 적어서 처음엔 저도 어려웠습니다.
매일 표정이 하나였고 쓸데없는 말은 절대 안 하는 성격이었어요. 사람 자체가 단단해서 제가 우리 친정엄마에게 시아버지는 바위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 때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긴장되니까 괜히 몸둘 바를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진 이런 저를 뒤에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이거 찾으신 거 맞으세요? 제가 제대로 들고 있는지 봐주세요. 혹시 또 시키실 일 없으세요? 아가, 나가서 아들하고 같이 뭐라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극장에 다녀와라. 너희 시어머니한텐 말하지 말고, 알겠지? 8시까진 와야 해. 어서 나가라. 시아버진 저를 가끔 양복점에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몰래 남편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런 시간은 가뭄의 단비였어요. 이런 소중한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없었다면 전 신혼 때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음식에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제사나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필이면 시댁이 큰 집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동생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는 손님들이 부족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물론 그건 제가 거의 다 준비했죠. 시장에 가서 시어머니 뒤에서 2손 무겁게 음식 재료를 들고 다니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서 내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어요. 명절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바로 결혼한 큰 시누이가 집에 오니까 기다렸다가 친정에 가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 시누이가 올 때까지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시어머니는 늘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언니와 오빠들이 많고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울면서 말한 적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옛날 사람이니 저보고 이해하라는 말이었죠. 이렇게 서러움 속에서도 유일한 제 편인 시아버지를 보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저는 첫째 아이가 생겼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 임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다들 그때 임신 증상이 어떠셨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바로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아예 먹질 못해서 임신을 했는데 오히려 살이 빠지는 지경이었습니다. 못 먹으니까 현기증이 심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어지럽고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음식에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제게도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는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입덧이 제가 먹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 냄새 맡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수액까지 맞으면서 버티는 제게 시어머님 요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러다 제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요리하는데 자꾸 속에서 올라오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을 반복했어요. 당연히 집중하지 못했는데 임신하면 잠이 많아지는 거 아세요?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속까지 안 좋으니 제가 그날 그만 두부를 썰다 칼로 손가락을 베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시아버지와 남편도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왔죠. 병원이 여는 시간이 아니라 급하게 손가락을 감싸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처치하고 응급실에서 바늘로 살을 접했어요. 너무 아프고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와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엉엉 우니까 옆에서 시아버지가 절 달래주셨죠. 그러고 집에 왔는데 당연히 아침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잠이 오니? 임신한 게 뭐가 그리 대수야? 난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너처럼 유난 떨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지금 요리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잖아. 아우, 진짜 가만 보면 여우가 따로 없다니까. 에이, 엄마 왜 그래? 설마 일부러 자기 손을 저렇게 했겠어? 만약 그런 거면 정성이 갸륵해서 우리가 봐주자. 시집와서 음식도 하기 싫단 며느리를 우리가 어쩌겠어? 세상엔 이런 며느리도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하자 시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말리는 척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임신해서 안 그래도 호르몬 때문에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그냥 그만하라는 한마디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감히 며느리가 시댁을 우습게 한다고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절대 시댁을 우습게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날은 응급실에 갔다 왔으니 저녁을 준비하기 전에 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자 시누이는 울은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가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화를 내더라고요.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저도 오기로 밖에 나갔어요. 돈이 없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공원을 돌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날씨가 여름이나 겨울이 아니라 괜찮았어요. 혼자 놀이터에 앉아 오니까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더라고요. 속으로 시아버지 양복점에 갈까 생각했는데 그냥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는지 음식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시댁에 들어갈까 생각하다 끝까지 버텼어요. 놀이터에 앉아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앞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진 제게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당신이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죠. 응급실에 간 며느리에게 저녁밥을 얻어먹을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요. 이때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다시 시댁에 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결국 못 이기는 척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달래고 시누이는 남편이 달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시아버지는 제가 출산할 때까지 아침밥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은 시어머니가 전담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텐 좋은 조건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미움을 더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과 제 가출 사건 이후로 저를 죽어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저를 미워했는데 제가 아들을 낳지 않았으니 더욱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게 계집애니까 보육원에 가져다 주고 오라고 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힘들게 태교하고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어떻게 보육원에 버리겠어요?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엄마랑 아빠가 살아 있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시댁에는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게 없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침도 드시고 출근하다 그대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원래 남편하고 같이 출근하는데 남편은 그날따라 일이 많아 먼저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 유일한 버팀목이던 시아버지가 쓰러진 걸 보고 저는 너무 슬펐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으면 제가 누굴 보고 견디겠어요? 실제로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저를 더 괴롭히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교통사고는 저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제 탓으로 몰아갔어요. 네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되는 일이 없어. 우리 남편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내 남편 살려내. 살려내라고. 너 만약 내 아들도 죽이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보고 욕하셨어요. 서럽고 서운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유일한 제 편이 사라진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죽고 양복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이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시아버지가 생각나서 못 견디겠다고 남편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입이 사라지니 시댁 형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취업을 준비한다고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죠. 시댁은 결국 살던 아파트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작아진 집이 너무 싫다고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장 누구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할 남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취업을 준비한다고 도서관에 다녔죠. 결국 남는 것은 돌쟁이 아이를 키우는 저 하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 제가 결국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서운했던 점은 바로 아이를 봐주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집에만 있으면서 우리 아이가 예민해서 돌보는 건 무리라고 그 어린 돌쟁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는 누가 봐도 순한 아이였거든요. 비록 임신했을 때 예민하긴 했지만 태어나선 한 번도 힘들게 했던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밥만 잘 챙겨주면 조용히 혼자 놀기도 잘 놀고 잠도 잘 자는 아가였습니다. 이런 아이를 딸이라는 이유로 돌보기 싫다고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심지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것도 귀찮아 했습니다. 제가 마트에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고 시어머니가 데리고 오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시어머니는 돈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고 제 월급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돈을 버는데도 제가 월급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둘째를 가졌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낳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아기를 제 손으로 지우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큰 고민 끝에 둘째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첫째 때와 달리 둘째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출산하기 한 달 전까지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성별이 남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인 둘째를 매우 예뻐했습니다. 첫째는 우는 것도 듣기 싫다고 하더니 둘째는 본인이 직접 안아서 키웠어요. 낳은 건 전데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봐줬어요. 그런데 둘째가 누가 봐도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원래 첫째 딸은 아빠를 닮고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이 남편을 닮았다고 우겼습니다. 제 눈은 큰 편이고 남편 눈은 작은데 아들이 눈이 되게 동그랗고 이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이 남편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뭐,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손주 차별이었습니다. 대놓고 딸인 우리 첫째는 미워하고 아들인 둘째만 이뻐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성별로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직 어리니까 모른다고 쳐도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첫째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일하고 집에 갔더니 첫째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둘째인 아들한테만 피자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먹는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자애가 먹으면 살만 찌고 안 좋아. 피자를 왜 먹니? 대충 나물이나 먹으라 그래라. 벌써 이런 거 먹으면 비만 되잖아. 그러면 남자한테 인기도 없어.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피자는 손자가 먹어야지. 어머니, 그래도 우리 지연이도 피자 좋아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철이보다 지연이가 더 말랐어요. 아직 어린데 먹는 것으로 차별하면 애들 정서에도 안 좋아요. 제가 돈 더 벌 테니까 애들 먹는 걸로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 뭐? 내가 힘들게 이 나이에 너희 자식들 봐주는데 그게 할 말이야? 지금 돈 번다고 유세야? 어? 그럼 그만둬. 내 아들도 능력이 좋아서 금방 취직했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때 남편은 동네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했었어요. 몇 년 동안 도서관에 가더니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트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애가 둘이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무엇보다 시누이가 그때까지도 결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현실적인 생활비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째도 챙겨달라고 하면 매번 화만 내셨습니다. 첫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또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죠. 드디어 집에서 노처녀로 있던 둘째 신우가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선을 몇 번을 보더니 결국 어떤 남자와 식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시누이라도 나가면 생활비가 줄어드니까요. 실제로 시누이는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남편과 제가 버는 돈으로 다 생활했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시누이가 결혼한다니까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 처음에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딸 결혼하니까 너희 부부가 1억을 줘라. 나는 모은 돈이 없으니까 너희가 대출을 받아서 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라 혼수나 예물에 드는 돈이 많네. 알겠지? 네? 어머니, 1,0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1억 원을 준비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 돈은 어머니가 관리하시잖아요. 남편 월급은 제가 관리해도 우리 가족 식비로 쓰면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전 그래서 제 월급을 모아서 형님 결혼할 때 주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뭐? 너는 돈을 얼마나 헤프게 쓰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얼마를 버는데 나한테 주는 돈 그게 뭐 얼마나 된다 그래? 누가 보면 네가 월에 300은 버는 줄 알겠다. 겨우 100만 원 벌면서 그걸 모으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시누이가 결혼할 때 1억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받는 돈은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전 남편의 월급을 관리했었거든요. 집에 드는 생활비는 우리가 감당했기 때문에 전 제 월급을 시어머니 개인 용돈으로 드렸거든요. 어차피 제가 일하면서 아이들을 봐주시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은 진짜 시댁의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1억을 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자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도 우리가 내는데 전 너무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시누이가 그 나이를 먹고 경제 활동을 안 해서 돈을 모으지 않은 게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누이는 거기서 우리가 돈을 주면 웨딩드레스를 더 이쁜 것으로 고르고 혼수를 최고급으로 고르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주겠다고 확정도 안 했는데 벌써 설레발로 저러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봤는데 대출이 1억이 나오질 않았어요. 없는 돈을 달라고 하니 할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왜 돈이 없냐면서 제게 가계부를 가져오라고 호통까지 쳤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히려 아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애들 학교 친구들 엄마들도 알 정도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모임도 안 나가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가 사치가 심하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연히 시누이 결혼할 때 1억은 주지 못했지만 눈치가 보여서 결국 300만 원을 마련해서 주었어요. 우리 친정 일에도 이렇게 큰 돈을 줬던 적이 없는데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과 우리 아들이 우선이었어요. 시누이 결혼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바로 고향에 있던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입원했고 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고비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서 짐을 챙겼습니다. 마트에도 말해서 일을 빼고 급하게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 제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엄마가 죽을 고비라 울상인 제게 남편 밥은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땐 저도 더 참지 못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러면 국이라도 몇 개를 해서 얼려놔야지. 네가 그렇게 집을 비우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니? 애들도 놔두고 가면 내가 또 돌봐야 하잖아. 넌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어머니, 제가 놀러 가는 건가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금 생사를 오간다는데 밥을 할 시간이 어딨어요. 남편도 사지 멀쩡한 성인인데 알아서 먹겠죠. 아니면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뭐? 아이고,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넌 어떻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아주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태도 봐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 어머니야말로 며느리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이제껏 많이 참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저한테 이러세요. 우리 엄마 죽는 것도 그럼 못 보고 당신 아들 밥 차려줘야 돼? 어? 저는 말하다 보니 순간 화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노예처럼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주고 일을 했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속에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본인 손으로 핸드폰을 들더니 119를 불렀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꾀병이었죠.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 때문에 화병이 나서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죽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장 친정에 가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러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냥 친정에 조용히 가면 되는 걸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속상하고 답답한데 시어머니가 쓰러진 척을 하고 있으니까 친정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니와 오빠들이 전화로 저를 재촉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 119가 곧 올 건데 내 눈으로는 이런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본인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심정은 그냥 다 놓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죽을까 봐 고향에 가니까 그럼 당신은 당신 엄마 보러 집에 오면 되겠네. 각자 엄마 챙기자고. 우리 엄만 진짜로 아파서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거고 너희 엄만 꾀병이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저렇게 말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결혼해서 한 번도 이렇게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전날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심하게 말한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정으로 향했고 다행히 엄마는 며칠 후에 상황이 좋아지셨어요. 간신히 엄마를 살리고 정신을 차렸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괜찮아졌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빨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하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원인 불명의 두통에 시달려서 아직도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아픈 것도 없는데 괜히 입원하는 거였거든요. 만약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의 병관호를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전 우리 엄마의 상태를 지켜본다고 하고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장 시어머니를 누가 간호하냐고 자기가 일을 그만둘 순 없지 않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2주가 흘렸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학교 문제였어요. 제가 친정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질 못했거든요. 또 친정에서 지내는데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댁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도대체 아픈 것도 없는데 병원에 누워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른이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모셔오길 바랬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는 어차피 꾀병인 거 당신도 아니까 가서 직접 데리고 오라고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렇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싸우는데 아이들이 우리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에 직접 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이겼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제가 왔으니까 먼저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랑 집에 가요. 제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제대로 못 챙겨드렸죠?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푸시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세요.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가는 거야. 절대 너를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앞으로 나한테 다신 그런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제게 더는 참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마트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있을 때 이미 마트에 말한 뒤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제 월급을 주는 일을 없애려고 했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마트를 그만두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남편의 월급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결국 제 고집이 이겨서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했어요. 시어머니는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들였던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이미 다 쓴 뒤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50만 원이 너무 적다고 1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300인데 100을 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또 들어놓았어요. 이런 속 터지는 상황에서 제 속이 아예 뒤집히는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꼼꼼한 편은 아니에요. 워낙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 밑에서 어화둥둥 자라서 오히려 허술한 면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놀랐던 건 양말도 제대로 세탁기에 집어넣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집안일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옷의 빨래나 세탁도 제가 해줘야 했고 와이셔츠도 제가 다려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날도 시어머니와 아침부터 한바탕 하고 지친 상태로 남편의 셔츠를 빨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셔츠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결혼하고 한 번도 향수를 뿌렸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엔 향수를 뿌리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워낙 인공적인 향을 싫어하기도 했고, 남편은 향수가 있어도 까먹고 뿌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맡아도 여자 향수인 그런 향수가 셔츠에서 나더라고요.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 그제야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양복점을 접고 새로 취직한 회사는 중소기업이었고 직원들끼리 회식이 아주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회식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제가 직접 데리러 간 적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 사람들과 안면을 어느 정도 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묘하게 남편은 회식 자리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데리러 간다고 해도 끝내 거절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택시를 타고 데리러 가면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거절하길래 편하면서도 의아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혹시 회식이라고 말하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제가 알기로 주말 출근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제게 취업할 때 절대 주말에 출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은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턴 주말에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셔츠에서 향수를 맡은 그날도 주말에 일하러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회사가 이렇게 주말에 일할 게 많은 회사였어? 아니잖아.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주말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었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회사 자주 나가? 야근도 자주 하고 집에 잘 안 오잖아. 주말에 애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도 당연히 주말엔 당신하고 애들 데리고 좋은 데 가고 싶지. 아, 근데 곧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주말에 가서 일해야 회사에서도 좋게 보더라고.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알겠지? 고마워. 남편의 주말 출근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순간 한 번 의심하니까 그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나를 잡고 미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회식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회식 장소가 어디냐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한 남편이 걱정되어 데리러 간다고 했더니 끝까지 장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평소처럼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 동료 중 제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식을 어디서 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 동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은 회식 날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회식하느라 안 들어온다고 했더니 본인이 더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료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로 가면서 심장이 쿵쿵 거리면서 뛰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마침내 남편의 회사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열려 있고요. 손이 덜덜 떨려서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무실 앞에 섰는데 굳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남편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는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어려 보이는 어떤 여자와 웃고 있었어요. 딱 봐도 저보다 어렸고 예쁘더라고요.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고 혼자 생각하며 들어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입을 맞대더라고요. 그걸 제 눈으로 본 이상 더 볼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들어 찍었습니다. 둘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고요. 저 혼자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그 고생이 물거품이 된 거였어요. 순간 신혼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웠고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외도로 바람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남녀를 보면서 배신감에 몸을 부들거리고 있자 여자가 먼저 절 발견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회사 동료를 꽤 많이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잔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자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그대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보, 여긴 무슨 일이야? 아니,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해? 너무 당황스럽네. 혹시 오해한 건 아니지? 아니, 그래도 회사에 오는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당신 이런 사람이야? 야, 다 봤어. 이미 나는 저 여자랑 네가 입맛대는 거 다 봤다고. 저 여잔 누구야? 지금 빨리 말해.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남편은 제가 다 봤다고 하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가 우릴 향해 걸어왔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당신은 누군데 유부남하고 이러고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여자의 정체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자는 남편처럼 당황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자기가 이 회사 사장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남편은 회장 딸하고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제가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냐고 하자 이미 알고 있다고 웃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장 둘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더 웃겼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그 당시엔 당황한 표정으로 오해라고 하더니 상간녀와 무슨 말을 했던 건지 갑자기 당당하게 이혼 요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곱게 이혼해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억울했습니다. 제가 왜 상간녀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이혼하면 둘은 저 없이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저는 그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고 법원에 가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제가 무작정 절대 못한다고 드러눕자 이번엔 누가 나섰는 줄 아세요? 저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였던 절 아주 싫어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회사 사장의 딸과 바람이 났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본인 아들이 조강지철 버리고 딴 여자와 바람이 났다면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대놓고 반겼어요. 상간녀는 저처럼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도 않고 남편을 조용히 내조할 거라고 믿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엄마가 될 사람은 부자라고 했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었고 없는 정도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제가 데리고 갈 예정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러자 손자인 우리 아들은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놈의 남아 선호 사상에 미쳐서 저러는 걸 보니 한숨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편 제가 남편의 바람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큰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큰언니는 부자인 사업가 형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언니는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저랑 셋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이혼하라는 형부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마침 그때 남편과 상간녀는 살림을 합칠 계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안 나가고 버티자 돈을 제시했습니다. 예,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어휴, 내가 5억 줄게. 이 집 팔아서 줄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우리 아들 행복하게 새 인생 살 거야. 알겠어? 우와?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그 대신 뒷감당은 하실 수 있죠? 내가 절대 당신들 행복하게 살도록 두지 않을 거야. 각오해. 계좌번호 남겼으니까 당장 송금하세요. 돈 확인되면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5억을 제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역시 돈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돈에 미친 사람은 아이까지 있으면서 바람이 난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5억을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부가 시킨 대로 행동하긴 했는데 막상 이혼하니까 너무 분했어요. 서러움이나 속상함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상간녀까지 모두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런 저를 보고 형부와 언니는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형부의 지위를 이용한 거였어요. 우리 형부는 알아주는 투자 사업가였거든요. 형부는 그 5억을 받고 역으로 상간녀의 회사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더니 형부는 본인이 아는 지인들을 동원했어요. 이 과정은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언니의 말대로 저는 일단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집중했어요. 형부가 본인을 믿고 맡겨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서울로 아예 이사 와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단 점이에요. 왜냐면 남편은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았고, 특히 외도하면서 아예 집에 오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빠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다고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우리 착한 딸과 아들은 제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에게 차별을 심하게 당하던 우리 딸은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더 안 봐도 된다고 하자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자 1년 정도 흐르고 드디어 형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사실 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큰언니에게 울면서 그들의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했어도 진짜 그게 현실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부의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부는 본인의 사업을 빌미로 접근해서 그 상간녀의 회사를 파산시켰거든요. 형부, 진짜로요? 어머 세상에. 그놈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바라던 대로 인생이 망했나요? 남편은 그 회사의 미래의 사장이 될 거라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저제 그동안 마음고생 진짜 심했지? 내가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걔네 회사 완전히 망했어. 지금 마지막에 파산 맞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빚쟁이가 됐어. 아마 처제한테 연락 갈 수도 있어. 원래 사람이 급하면 누구에게나 달려들거든. 저는 형부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상간녀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남편은 현실은 빚더미에 앉게 됐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이혼할 때 주었던 5억을 다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자기가 잘못했으니 제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절대 5억을 주지도 않았고
재혼할 생각도 없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신혼 때부터 온갖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억울해서 눈이 뜨인다고 했죠. 그리고 더 웃겼던 점은 시어머니와 심지어 시누이에게까지도 연락이 왔어요. 형부의 말대로 돈이 급하니까 저한테까지 연락해서 제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결혼할 때 제게 돈을 받아갔으면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대출을 받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에 잔뜩 화가 난 저는 그런 그들에게 돈이 100억이 있어도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본성을 드러내면서 저 때문에 남편의 인생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저 때문에 남편 인생이 망했다니요. 조광지처랑 두 아이도 있으면서 바람을 피운 건 당신 아들이잖아. 양심도 없네. 나는 이제 당신네 가족하고 엮일 일이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평생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살아라. 시어머니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니까 진짜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저렇게 말하자 돈에 미친년이라고 욕했어요. 물론 타격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웃기고 통쾌했어요. 남편은 그 상간녀와 재혼해서 법적으로도 빚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랑 이혼하고 남편은 일반 대리에서 회사의 핵심 임원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부 덕분에 인생이 망한 것을 보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언니와 형부에게 얼마나 고맙다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언니는 제게 오히려 왜 하루라도 빨리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숨겨왔었잖아요. 언니의 이런 반응을 보니 제가 진짜 이상한 시어머니와 남편하고 살았던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정 식구들도 제게 이혼하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들으시면서 재밌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통쾌해요. 그리고 이혼하고 우리 아이들도 더 안정된 상태고, 저도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요즘 인생이 행복하답니다. 형부가 5억을 10억으로 돌려줘서 그 돈 덕분에 이제 앞으로 살면서 돈 걱정도 없거든요. 시어머니와 살면서 제 월급을 모조리 가져다 줬던 과거를 생각하면 헛웃음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일 전혀 없으니 너무 만족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